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는 알아야 한다. 월남 참전 유공자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은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이 가장 많은 등급자를 받고 계신 분들이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는 알아야 한다 시리즈식으로 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과 다음에는 당뇨병에 관련된 영상을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뇨병은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두 번째로 많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는 알아야 한다 월남 참전 유공자 세 번째로 많은 질병을 갖고 계시고 등급자를 갖고 계시는 질병이 전립선과 관련된 전립선 암입니다. 이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제 또 오래된 구독자분께서 이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장 많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당뇨병이기 때문에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 세 번째로는 전립선 암과 관련된 영상을 차근차근 만들어 드릴 테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은 이런 영상들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만약에 본인이 월남 참전을 하셨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병이 없다 하신 분들이라도 마음 놓지 마시고, 많은 전우분들이 똑같이 월남 참전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 당뇨병, 전립선 암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병이 끝나면 이 파킨슨 병과 관련돼서 제가 또 간단하게 영상으로 하나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지금 제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이 파킨슨 병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시고,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영상을 찾지 못하시고 계속 질문을 해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파킨슨 병 상위 등급 결정표,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만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 파킨슨 병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 네 번째 영상을 또 살펴보시고, 그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는 알아야 한다 이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 하나를 만들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지금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시고 또 다른 내용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 하나하나를 제가 영상으로 담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제부터는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또 질문이 많으면 한 달에 세 번이라도 이 질문과 답변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순서적으로 제가 정확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 테니 제게 질문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앞전 영상으로 이제는 알아야 한다 월남 참전 유공자 한 분이 파킨슨 병으로 6급 1항을 받고 계셨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안과 질환까지 갖고 있었는데 파킨슨 병으로만 6급 1항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온 내용이 너무 궁금한 내용도 있고 왜 허혈성 심장 질환은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또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은 또 왜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그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다시 또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서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은 제가 정말 많은 영상이 있어서 설명을 안 해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다른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댓글을 또 몇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왕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처음부터 허혈성 심장 질환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번에 다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영상에 나오셨던 분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본인 몸에 한 가지 질병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한번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질병부터는 보험병원이 되었든 위탁병원이 되었든 무료로 치료를 해주다 보니 새로운 질병을 국가보험부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 또한 제게 보내주신 답글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파킨슨 병으로 6급 1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몇 년 전에 보험병원에서 스텐트를 한 개를 넣었었는데 그때 스텐트 시술을 했던 보험병원 과장님이 이것은 6급 2항밖에 안 나온다 해서 아마 등록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험병원에서 이 파킨슨 병과 심장질환약, 만성 폐쇄성 폐질환약을 계속 받아서 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뇨로 인해서 이제 눈에 문제가 생겨서 제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걱정했던 대로 허혈성 심장 질환은 아예 등록 신청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질문을 하신 겁니다. 다시 추가로. 그래서 이 당뇨병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다음번 시간에 당뇨병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제게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인데 이분은 현재 지금 7급 유공자입니다. 그리고 25년 3월 17일 날 부산 대형병원에서 12지장 암 수술을 하고 보험병원에서 경도 판정을 받았는데 2025년 6월 25일경 보험병원에서 운동부하검사,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했고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관상동맥이 몇 퍼센트가 막혀서 몇 미리짜리 스텐트를 집어넣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제게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급 유공자가 파월 장병이어서 전상공경으로 알고 있는데 공상공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맞는지 물어보셨는데 이런 내용은 그냥 국가보험부 상담 전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내가 전상공경이 아니고 공상공경인가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뭐 병적 기록부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유에서 국가보험부에서 착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관상동맥에 몇 퍼센트 협착이 있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가 하면 대부분 다른 분들은 그냥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했다. 그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인의 경우에 금년 8월 중순에 협심증으로 스텐트 2개를 시술을 했고 병명은 MLAD 95%, MRCA 70%라서 PMCA나 PRCA라야만 6급이라는데 7급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보훈청에 제출하여 판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했는데 아마 또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위 등급 결정표,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받게 되면 어떤 경우에 7급인지 6급인지 5급인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은 꼭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분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게 자랑이 아니라 지금 월남 참전 명예수당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내용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해서 등급 기준 미달 받았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경험담을 보내주시는데 그런 경험담 가끔 가다가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길잡이님 감사합니다. 시간 될 때마다 새로운 영상 돌려보고 또 돌려보니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젠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참전 수당만 받다가 지금 방광암 재발로 인해 서류 접수해 놓은 상황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유공자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자, 이렇듯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감사의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제가 이거를 뭐 별도로 영상 중에 따로 특별히 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제가 뭐 구독해달라 소리 하지도 않고 뭐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만 본인들이 필요하시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하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정말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뭐 100번, 1000번을 봐도 부족하지 않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영상 하나하나 만들고 나서 편집할 때 다 끝나고 나면 제 스스로가 박수를 칩니다. 정말 영상 잘 만들었다고.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영상들 자꾸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보이면 아는 만큼 길이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체 검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제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는 이 5번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에 포함이 됩니다. 당뇨병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전립선암이나 방광암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 나, 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가,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 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운동 부하 검사, 심혈관 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게 댓글 주셨던 분 아까 나왔었죠. 심전도 검사도 하고 방사선 검사하고 운동 부하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다 했다고. 그렇게 해서 특정한 관상 동맥에 협착이 있으면 스텐트 시술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스텐트 시술을 할 때 무조건 막혔다고 해서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막힌 정도 그거를 100%로 표현을 합니다. 100%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어떤 분들은 95%까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스텐트 시술을 해서
혈관을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70%에도 하고 60%에도 합니다. 불안할 경우에는 60%에도 수술을 하시는데 70%할 때하고 60%할 때하고 50%할 때하고 그 내용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내가 그렇게 많이 막히지도 않았는데 일찍 수술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막혔는데 미리 또 수술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시게 되면 국가보건부에서는 어떤 조건을 달아놨는지 거기에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객관적인 검사를 하셔야만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호흡 곤란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해가지고 등록 신청을 한다고 해서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검사를 해야만 판단을 합니다. 보훈병원이든 어디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나가 조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나에서. 왜 그런가 하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상위 등급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도 MRI를 가지고도 일반 병원에서는 이게 70%다 그렇게 판정이 나오는데 또 보훈병원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아니다. 이거를 검사해 봤더니만 68%다. 이렇듯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도 누가 판독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영상을 판독하느냐에 따라서 70%가 될 수도 있고 68%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2%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 2%가 6급 이상이 되느냐 7급이 되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지름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 자료를 토대로 판정을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자,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 내가 검사한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70%라 그랬는데 보훈병원에서는 68%라 해서 6급 이상으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7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했을 때는 다시 재심 신청을 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보건부를 상대로. 이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략적 관상동맥 조영술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엑스레이나 MRI를 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어떤 의사는 디스크라 그러고 또 어떤 의사는 협착증이라 그러고 또 어떤 의사는 당장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의사는 수술까지는 지금 급한 상태는 아니다. 약 먹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허리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몸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게 되면 판독이 각각 다 다르죠.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위라 생각하면 3명의 의사에게 진료를 해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협착의 정도나 혈관의 지름 크기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참고해서 만약에 본인이 6급 이상인데 7급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7급을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이의 신청하고 재심 신체 검사를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허혈성 심장 질환의 그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 이 3가지는 상위 등급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똑같은 협심증인데 이 협심증이 변이형 협심증이 있고 미세혈관 협심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근교가 있고 이 세 가지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본인이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협심증인지 그 협심증 앞에 이런 변이형이라든지 미세혈관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붙어 있으면 이 내용은 신체 검사 등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알고 자, 그럼 지금부터 7급, 6급, 5급까지 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7급입니다. 7급. 7급 중에서 이 8번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 이 7급은 어떤 경우에 7급을 받는가 하면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 부위에 모든 부위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상동맥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5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여기에서는 50%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7급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월남 참전하셨고 허혈성 심장으로 이 가슴 통증이 있거나 호흡 곤란이거나 협심증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했더니 50% 이상 협착이 있다. 그래서 계속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급에 해당됩니다. 스텐트 시술을 안 하셔도 7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본인들 몸 상태에 따라서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을 하시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7급에 해당되고 참전 명의수당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6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급 이항 대부분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6급 이항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입니다. 6급 이항의 5108호. 자, 여기 8번째를 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가, 나, 또 저 다음 페이지에 다가 있습니다. 가를 보시게 되면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을 L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이거를 PLAD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관상동맥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좌전 하행지 LAD 근위부는 처음 분자는 대각분지 D1과 D2 또는 중격분지 S1이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해당하시는 분은 6급 이항에 해당이 되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나오는 이 두 동맥 여기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 이거 같은 거죠. 좌전 하행지 근위부 여기 똑같죠.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를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가에서는 이 좌주간지 관상동맥과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주요 혈관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들도 똑같이 심초음파, 심장 초음파죠. 운동 부하 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요 혈관이란 것은 좌전 하행지 LAD, 좌회선지 LCX, 우측 관상동맥 RCA, 그다음에 지름 2.5mm 이상의 주요 분지, 여기서 주요 분지는 대각분지 D1, D2, 둔각분지 OM1, OM2, 후하행지 PDA, 후외측분지 PA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혈관이 어떤 내용인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영상 검사와 기능 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 다 같은 얘기죠.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한 거. 그리고 기존의 스텐트 시술이란 거는 이 허벅지 쪽이나 이 팔목 쪽에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스텐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혈관을 확장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상태보다도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이렇게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내과적 중재술을 받거나 또 그와 관련돼서 약물을 치료 중인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6급 이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급, 어떤 경우에 5급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5급이라고. 5급과 관련돼서는 이 5번째 항목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가와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많은 이런 댓글들, 그러니까 제게 질문을 해 주신 분들 보면 지금 대부분 나이가 이제 80대 전후입니다. 월남 참전 하셨던 분들 아마 80대, 대부분 80을 전후로 많은 분들이 있고, 75세 이상은 또 조금 있고, 나머지는 80세 이상인데, 나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 허혈성 심장 질환을 진단을 받고도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협심증 하나만 생기면 당연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다른 질병을 앓고 있다가 그게 오래돼서 이제 내 몸이 정말 약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이 와도 수술을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5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7급이나 6급에서 그냥 더 이상 신청을 안 하고 마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5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제가 얘기 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이 40% 이하인 사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스텐트 시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내과적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이 40% 이하인 사람, 이런 경우에 5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6급에서 받았었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이 40%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6급에서 만약에 내과적 수술을 했거나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는데 치료를 6개월 이상을 했고 그 이후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만 심구출율이 40%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그분도 신청을 하시게 되면 5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심구출율이 40% 이하로 나오기가 몸이 건강할 때는 힘듭니다. 보통 한 6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급에 해당되려 그러면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됐을 때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40%고 나오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할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나왔죠. 그런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치료를 하고 검사를 했을 때 40% 이하다. 그러면 이 5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한번 하시고 나서 6급 이항을 받고 그냥 그대로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5급도 있고 또 3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제가 5급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 윗급을 얘기를 해봐야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우선 지금 당장 급한 게 7급이냐 6급이냐 5급이냐, 그리고 나중에 이보다 더 심해지면 또 상급도 있고 더 윗급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 일이고, 자 우선은 최종 5급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을 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냥 뭐 가짜로 얼렁뚱땅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보건부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 드렸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보험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 판정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등급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써놨죠. 여기 가장 많은 등급자라고.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내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없다 하더라도 월남전 참전을 하셨고 고엽제와 연관돼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50% 이상만 협착이 생겨도 우선 7급에 해당됩니다. 약물 치료만 하셔도. 그렇게 해서 7급을 우선 받아놓고 나중에 또 조금 더 심해지면 그때 스텐트 시술 받으시면서 뭐 6급 받으시는 분들은 6급 받고 또 5급 받을 수도 있고 더 윗급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고 했듯이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하시면 다 길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알아야 한다.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과 가장 많은 등급자를 가지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인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 당뇨병입니다. 당뇨병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은 세 번째로 많은 암이 전립선 암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등급자를 갖고 있는 암이죠. 그래서 이 전립선 암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파킨슨 병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까지 영상을 계속 제가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이런 내용들 잘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제가 또 그런 거 참고해서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